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뉴스 뉴스업 브리핑. 뉴스업 브리핑 김민하 평론가, 김한 한겨레 신문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는 김한 기자가 전해주셔야겠는데, 민주당은 계속 사과네요. 네. 오늘 방금 들으신 것처럼 송영길 대표가 사과를 했는데요. 네. 뭐 평가는 역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뉴스의 비밀은 미안해. 뭐가요? 미안하다고. 뭐가요? 미안하다니까. 뭐가요? 이겁니다. 아유, 참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처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내로남불 문제, 뭐 이런 거 오늘 사과를 도대체 몇 번 한 겁니까? 네, 오늘 송영길 대표가 뭐 총체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 세월에 대해서 뭐 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포함해서 뭐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들의 성비위 문제, 그리고 이제 불거졌던 내로남불 문제, 뭐 LH 부동산 사태 이런 것들에서 다 사과를 했는데요. 네. 뭐 주요한 얘기는 이런 겁니다. 뭐 청년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 있었다 하는 거고, 민자운동 헌신했으나 이제 내로남불 비판을 받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통렬한 그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인정했고요. 네. 뭐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도 뭐 사과 이 부분은 이제 사과를 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 네. 그 사과를 간헐적 사과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예. 사과한 바가 있지만 오늘 그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사과를 한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는데요. 이게 이제 송영길 대표의 미안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니, 사과를 하면은 참, 그 사과가 사과로서의 평가로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나 또 이제 일부 비판적인 이런 사람들의 사이에서는 이게 사과냐 이렇게 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 예. 또 이 반대쪽에 당내에서는 지금 사과를 왜 했냐, 송영길 대표 사퇴해라 뭐 이렇게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사과를 또 해야 되는가, 네, 상당히 좀 의문입니다. 네, 그런데 사과를 할 때 수식어가 많으면은 굉장히 그런 어떤 오히려 말꼬리를 잡히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사과한 내용도 좀 차분하게 짚어주세요. 네,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요.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도 네. 스펙 쌓기 해주는 것은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사과를 하면 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제 앞에 조건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그게 사과가 아니라 변명으로 들린다.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자꾸 그 부분, 수식어가 붙어요. 네, 그리고 근데 어쨌든 뭐 의미를 여러 가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뭐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 여러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과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 부분에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송영길 대표의 오늘 사과가 당내 공식 입장이 된 거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는 이전의 민주당과는 굉장히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한데, 예. 근데 오늘 송영길 대표도 그 사과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비리 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조국 전 장관과 똑같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덧붙였어요. 그게 네. 뭐 좋게 이해하면 당내 여러 이제 불만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다독이는 형태, 그리고 지지자들이 왜 조국 전 장관의 문제를 지금 당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냐, 예. 뭐 이런 이제 거에 대해서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잘못했지만 법리적인 판단은 기다려야 된다, 예. 이런 이제 합리적인 설명을 한 거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게 정말 사과가 맞는 거냐, 사과를 예. 우리가 이제 사과 같은 사과 아닌 사과를 하면 더 기분이 나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바로 지금 어떤 스탠스가 약간 미안하다고 이런 정도의 스탠스로 읽힐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문제를 굳이 거론한 것은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윤석열 검찰의 과잉 수사라든가,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주의자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또 하나 평가할 수 있는 지점이죠. 근데 예. 조국 전 장관 사과 문제에 굳이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예. 내가 비록 사과를 하긴 하지만 우리 편한테 해가 되는 일을 하려는 건 아니야, 뭐 이런 뉘앙스인 것이고, 예. 그리고 이게 뭐 각자의 이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뭐 당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각자 살아온 인생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과를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당대표로서의 사과는 그런 것에 대한 사과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한 것이냐면,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지금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이제 1심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 있고, 예. 의혹 중에 사실로 확인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중에 있고, 조국 전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뭐 항변하는 것도 있고 억울하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예. 총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그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었느냐,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안을 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치 세력이 어떻게 대해왔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해왔고, 그것을 이제 검찰개혁, 이 조국 전 장관의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검찰 개혁에 지금 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다 네. 이렇게 평가해온 이런 정치, 이런 정치를 해온 게 과연 대한민국 정치에 지금 도움이 되는 거냐에 대해서 사과를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네. 그런 내용은 사실 없거든요. 개인들의 인생과 뭐 스펙 쌓기를 해온 뭐 어떤 위선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있는데 예. 저는 그건 그런 걸 한 사람들이 각자 할 사과라고 보고요. 네. 이 당의 세력으로서의 사과는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저는 오늘 사과를 보면서 약간 데자뷰가 느껴진 게 뭐냐면 국민의힘의 전신들이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예. 아니다. 왜 사과를 하냐. 어허. 사과를 하겠다라고 하면 뭘 사과를 할 거냐. 예. 사과를 하면 이게 사과냐. 이걸로 몇 년을 보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이 송영길 대표의 사과를 보면서 이게 약간 그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도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행위에 대해서 오늘 약간 그런 이제 뒷맛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 송영길 대표가 뭐 사과를 피해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책이 나왔기 때문에 또 얘기는 안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공도, 사과. 예,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조국 전 장관의 공도 있는 겁니다. 예, 참고로 국내 모 대학 교수가 사과의 정치학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 논문으로. 예. 아. 예, 하도 이렇게 사과에 대한 말들이 네. 많아서 아예 그걸 분석한 논문도 있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그 SNS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야당의 반응 바로 두 분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나왔죠? 네, 한마디로 뭐 자기 변명과 개변의 연장선상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게 이제 대변인 공식 논평이에요. 네. 근데 뭐 이렇게까지 박하게 평가할 일은 저도 아니라고 보는데 예. 어쨌든 뭐 떠밀리듯 사과했던 이해찬 대표의 대국민 사과를 제외하고는 지난 4년간 진심이 담긴 사과나 통렬한 반성이 한 번도 없었던 정권이다. 네. 근데 이번 사과 역시 송영길 대표의 사과 역시 영원히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네. 보궐선거로 민심을 확인하고 2달이 돼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예. 그 자체가 이제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문장을 굉장히 민감하게 오늘 반응을 하던데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여당 대표가 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야당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저도 그 대목은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예, 나머지 대목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없다, 그다음에 등 떠밀듯이 했다, 선거 이후 2달이 지났다. 근데 이런 논리들은 사실 여당의 송영길 대표가 어느 시점에 어떤 내용의 사과를 했더라도 언제나 제기할 수 있는 그 반박 논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건 사실은 이제 습관적인 반박인 것 같고 예. 좀 포인트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습관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어떤 의미로 조국의 시간이 다시 온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가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소환되는 걸로 네,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자안의 화제인 조국의 시간을 오늘 들고 왔는데요. 여기 예. 김종대 시간입니다. 조국의 네. 시간이 아니고. 아이 뭐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조국의 시간이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낸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나서 지금 이 논란이 좀 확대된 측면이 있고 이게 지금 10만 권이 넘게 팔리고 예. 책 가격이 15,300원인데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가져가는 인세는 또 얼마인 거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드는데 예.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 그러니까 부제가 뭐냐면 아픔과 진실 말하지 못하는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는 쏟아졌던 공세들에 비해서 반론을 할 수 있는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고 그 반론을 정리한 걸로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어쨌든 지금 조국 전 장관이 굉장히 미묘한 타이밍에 본인이 이제 그 지난 겪었던 거를 제가 오늘 거의 다 읽어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서사적이고 정서적으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어허.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인 건 분명한데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또 약간 소용돌이가 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근데 현상이 됐습니다. 책을 내는 건 자유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럼요. 출판의 자유가 출판 있으니까요. 집회 뭐 결사의 헌법에 자유가 나와 있어요. 있고 네. 책을 내는 건 자유인데 결국은 정치권이 이 책을 어떻게 볼 것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네. 이 책으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논란과 사건들을 딛고 어떤 정치를 보여줄 거냐가 핵심이거든요. 네. 지금 첫 발을 잘 내딛은 거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송 대표가 오늘 사과를 한 건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하고 민주당이 앞으로 처신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사과는 잘했다고 봅니다. 처음 할 때 그 용기는 알겠습니다. 제가 저도 인정합니다. 네. 예. 용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과도.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우여곡절 끝에 나온 사과 다각도로 짚어봤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김민하 평론가. 추경 편성 뉴스의 비밀 무엇을 위한 마중물인가인데요. 지금 네. 정부 여당이 추경 편성에 시동을 걸고 있다. 그래서 뭔가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무엇을 위한 마중물이냐에 대한 평가는 좀 갈리는 듯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오늘 언론 기사를 보면서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앞으로 지급하게 되는 게 재난 지원금입니까? 재난 위로금입니까?
민주당은 이제 재난 위로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언론들은 재난 지원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재난 지원금과 재난 위로금에 이제 뭔가 어감의 차이는 있는데 예. 개념상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어떤 이 재난과 관련돼서 뭔가 지원해 준다 이건데 네. 재난 지원금이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의 어려움이 있어서 피해가 있어서 이렇게 주는 듯한 이제 그런 뉘앙스인데 재난 위로금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국가가 지금 어쨌든 코로나19를 우리가 이겨냈으니까 예. 이겨내고 있으니까 백신 접종도 이제 일정 정도 이제 궤도에 올랐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축하하는 의미로 주는 어떤 그런 성격이 좀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월쯤 되면 집단 면역도 어느 정도 형성되고 이제 위기를 극복하는 타이밍이라고 본 게 재난 위로금이란 말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전에 네.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백신 접종이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예. 국민들이 으쌰으쌰 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좀 위로금도 지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그래서- 그 맥락에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재난 시기도 위로금. 지금 여름휴가 전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딱히 여름휴가가 어떤 의미에서 기준점이 될 수 있는지 물론 뭐 내수나 소비 진작의 측면에서 뭐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이 돈의 성격이 과연 뭐냐 이런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9월 추석도 있고 여름 휴가도 있고 이게 뭐 돈 줄 명분은 세고 셌어요. 그렇죠. 예. 빠르면 여름휴가 7월 달에 예. 늦어도 9월 추석 전에 주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그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또 누구한테 주느냐? 여기서 나오는 항상 고질적 논쟁. 선별 지원할 거냐? 보편 지원할 거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제 지금 논리가 다른 건데 예. 지금 대체적으로는 보편 지원에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선별 지원이라고 할 때는 역시 피해 계층에 대한 구제의 성격이 이제 강하다라는 논리로 접근하게 되는데 네. 보편 지급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소비 진작을 위한 마중물이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로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민 위로금인 것이고 소비 진작을 위해서 개인별로 1인당 한 30만 원씩 주면 어떠냐 뭐 이런 논의가 당내에선 되고 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필요성이 좀 이런 부분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올 하반기 거쳐서 내년부터는 경제 전반을 좀 정상화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 성장률을 뭐 4%로 전망하고 뭐 이런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네. 그러려면 이 국면에 확실하게 돈을 풀어서 이러한 성장세를 뒷받침해야 된다. 예. 이런 경제적인 판단에 지금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논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전 국민 대상으로 한 이런 보편적인 지급에 재정 당국도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피해는 불평등하게 다가옵니다. 네. 특히 아픔이 큰 분들이 있어요. 피해 계층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냐? 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자영업자 손실 보상 이게 이제 지금 이 추경에 들어갈 피해 계층 지원의 이제 대표적인 어떤 과제일 텐데요. 지금 여당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채 탕감이라든가 또 신용불량자, 부도기업의 신용 사면 뭐 이런 방안까지 다 거론을 해보자, 논의를 해보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예. 왜냐하면 이게 피해 계층의 지원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자영업자 경기가 살아나야 또 경제 활성화를 이제 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같이 봐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어쨌든 여기에 얼마를 쓸 거냐가 확정이 돼야 전체 추경 규모가 확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6월 내에 예를 들면 소급 적용의 이 가부라든지 또는 이러한 뭐 어떤 그 손실보상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확정한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글을 올린 걸 보면은 예. 자영업자 단체들도 이전에 받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차감하더라도 그리고 모든 보상이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보상이라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좀 합의의 여력이 있지 않는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우리 방송에 연초에 나와가지고 손실보상 입법 2월까지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지금 6월입니다. 6월. 아직까지 가닥을 못 잡고. 손실보상제 논의할 때는 재정 논의가 되게 컸는데 지금 예. 이제 갑자기 이 위로금, 재난 위로금, 지원금으로 넘어가면서 이 재정 논의가 사라지고 재정 당국도 동의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보도들을 갑자기 기류가 바뀌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손실보상제를 논의할 때는 뭐 세수나 이런 것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조건인데 예. 지금 이제 재난 위로금이 나오면서는 세수가 좀 여유가 있어서 예.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를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뭐 야당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없이 논란만 있고 국민들 희망 고문하는 것 더 이상 안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갈게요. 김한 기자. 네, 오늘 LH 그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보면 이제 김부겸 국무총리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뭐 경찰청, 대검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과 함께 정부 합동으로 이제 부동산 투기 조사를 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진짜 그 구체적으로 발표를 오늘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한 건데요. 네. 주요 내용을 보면 2,80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34명을 구속했고 예. 908억 원의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 했다라는 거죠. 추징 보전은 형 확정 전까지 일단 그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인데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논란이 난지.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뭐 한 그 2,800여 명에 대한 조사를 했다라는 거고. 예. 그다음에 그 첩보로 인지한 사건 646건이었고 예. 이 가운데 이제 529명이 지금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니까 상당하네요. 네, 검찰이 이제 수사를 진행해야 되고요. 네. 또 지금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예. 진행했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 숫자들이 굉장히 이제 현란해 보이는데 예. 지금까지 국민들의 일감은 야, 뭘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느낌인데 아니다. 우리 굉장히 많이 수사했고 뭐 908억이나 이미 몰수를 했고 뭐 이런 숫자들로 이제 전체적인 좀 국민적인 의혹을 좀 반박하는 그런 예.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중간 수사 결과 발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수사가 더 진행돼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긴 한데 네. 오늘 뭔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의구심 이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결과물이 또 나온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수사 대상에 오른 공직자 중에 국회의원이 13명이 있고 지자체장이 14명이 있고 지방의회 의원이 55명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거론을 했는데 예.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수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국민들의 평가는 이 수사에 대한 평가는 지금 거론한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이번에 얼마나 그러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냐 예. 여기에 맞춰질 가능성이 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아닙니까? 예. 끝에 마지막에 가면 과연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사실 지금 수사는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399명이 아주 단적으로 얘기해서 실명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13명 누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에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좀 부족한 이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수사가 다가 아니죠. 입법 과제도 있고 그렇죠. 예, 제도 그렇습니다. 개선은 네네. 아직 더 먼 길이라는 거. 예,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뉴스업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김민하 평론가, 김원 한겨레 신문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